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의 배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박수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을 알면 아시아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열심히 지금 8강까지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한 편의 테마에서는 아시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테마에서는 중국 부동산의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최근에 핫한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들어가고요.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한꺼번에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9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일단 이쪽 두 분은 베트남 쪽이시고요. 이쪽 분은 캄보디아 쪽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마시안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의 이제 직업 관련해서 소개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저는 우선은 해외 자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베트남 지사를 맡고 있고 지금 호치민에서 현재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취득하는 이제 자산들은 아시다시피 해외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 취득하고 이제 그걸로 자산 컨설팅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함이? 박진수입니다. 네. 이분은 삼돈이라고 30대가 돈 버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유튜브를 한참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소연입니다. 베트남에는 한 16년 차 지금 거주를 하다가 한국에 잠깐 왔죠. 그리고 베트남의 발전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굉장한 가능성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지사를 맡고 있고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트남에 16년 되셨다 그러면 베트남어를 좀 잘하시겠네요? 안검 chưa. 그게 무슨 뜻인가요? 좀 이상한 말인데 밥 드셨어요? 그렇구나. 베트남도 옛날에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옛날에 안녕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가 봐요. 네, 그죠? 인사를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죠. 신짜오는 알아요. 예, 신짜. 신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부동산 요즘 뜨거운데 그 중에 가장 핫한 캄보디아에서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외모로 보였을 때 약간 캄보디아 분하고 좀 약간 닮았다는 얘기를 혹시 좀 들으시나요? 서울 사람입니다. 네, 우리 박성우님은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얼마나 계시다가 캄보디아를 가신 거죠? 제가 중국 상해를 2004년도 약 15년 동안 중국 상해에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요. 우연찮게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부동산을 접하게 돼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을 구매하러 투자를 하러 갔다가 정말 매력 있는 도시 프놈펜에 푹 빠져서 제가 작년부터 프놈펜에 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호치민에 계시는 분, 그 다음에 하노이에 계시는 분, 또 캄보디아 프놈펜에 계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죠. 그리고 또 베트남의 경제 도시는 호치민이에요. 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경제 도시하고 수도가 지금 따로 나눠져 있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이 수도고 경제 도시는 상해입니다. 근데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경제 도시와 수도가 하나로 되어 있죠. 프놈펜 같은 경우는 경제 도시이자 또 수도이기도 한데요. 한번 각 도시마다의 특징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호치민, 우리가 가장 좀 많이 접해본 도시인 것 같아요. 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호치민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경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라던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특징을 보려면 그 수도의 여러 가지 경제 규모를 많이 보는데 이제 나라별로도 GDP가 나오지만 도시별로도 GDP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평균 GDP가 한 2,500불 정도 왔다 갔다 되거든요. 이제 한국이 3만 불이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호치민만 보면 거의 10,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 3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그거를 또 물가로 이제 판단을 잘못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외국인 물가가 또 여러 가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은 또 사면 이제 현지 그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외국에 맞게 좀 그러니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가적인 부분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런 수준적인 부분은 이제 네. GDP적인 부분 3분의 1 정도 차이는. 네. 호치민의 한국 교민들 숫자도 예. 제일 많지 않나요, 호치민이? 예, 호치민이 하노이보다 많고요. 예, 대부분 보는 게 한 12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호치민이요? 호치민. 예. 그래서 12만 명이면은 지금 상해가 지금 몇만 명 정도 되죠? 지금 한 3만 현재? 명 정도 3만 명 밖에 안 정도 될 많이 거예요. 줄은 거죠. 예전에는 10만 명이 넘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맞습니다. 나라로 많이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상해에 잠깐 있었지만 네. 거기 베트남에 살면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네.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노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수도죠. 그렇죠. 하노이도 호치민하고 같은 나라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똑같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하노이하고 호치민 두 곳을 다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 두 나라가 다른 나라라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겠다 하는데 굉장히 동의를 하십니다. 네. 발전은 호치민이 경제적으로 훨씬 많이 된 건 사실이지만 현재 하노이는 맹렬하게 추격을 하는 형태고요. 만약에 호치민의 GDP를 별도로 10,000불 정도로 본다고 하면 하노이는 6,000불에서 한 8,000불 사이로 보는데 아마 최근 자료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노이는 이제 경제 쪽은 뭐 좀 덜하지만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집약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 정부 기관의 본사 이런 게 다 하노이에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베트남의 정체성은 아무래도 하노이에 있다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맞습니다. 하노이는 교민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현재 6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거주 등록을 하신 분들이 그 정도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네. 캄보디아 프놈펜은 어떤가요? 프놈펜의 도시 특징은 어떻죠? 일단 그 푸놈펜의 도시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를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로 많이 알고 계신데 캄보디아는 이폰 군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국왕이 따로 있고요. 훈센 총리가 지금 34년째 독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나라입니다. 네. 이 캄보디아는 크게 이제 세 개의 도시를 중점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푸놈펜이 네. 수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관광지 시엠림이라는 또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그 중국에서 그 카지노와 리조트 개발로 한창인 시아누쿠빌 제2의 싱가포르 항구를 만들겠다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시아누쿠빌 이렇게 3개 도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푸놈펜 같은 경우가 이제 수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푸놈펜의 인구는 한 35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외국인이 한 40에서 45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교민은 뭐 10,000명이라고 조사를 한 기관도 있고 한 19,000명까지도 보는 조사 기관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점차 네. 이제 개인 사업이나 요식업 쪽이나 아니면 네. 주재원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네. 그 캄보디아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캄보디아는 그렇진 않죠? 이폰 군주국. 이 1975년도에 그 킬링필드라는 사건, 그때 이제 그 폴포트 정권 시절이 그 농민과 노동자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그 공산주의적인 그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킬링필드라는 걸 떠올리시면서 공산주의 국가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지금 뭐 부동산 투자 쪽에서도 보시면 동남아시아 쪽에서 뭐 특히 가까운 베트남과 비교해도 지금 캄보디아는 이제 외국인들이 영구 소유권을 인정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선거라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 절차이고요. 네. 그다음에 치안도 프놈펜 같은 경우는 치안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 하면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들이 부동산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2000년도부터 외국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땅을, 주택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땅을 빌려가지고 빌려서 이제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사실은 사용권을 그동안은 구매를 했거든요. 상업용 건물은 40년 동안 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업용 건물은 50년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을 사용하는 권한 아래, 그 다음에 집을 판매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2005년부터 물권법이 통과돼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연장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토지세만 내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영구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혹시나 재개발을 하거나 그런 게 되면 보상을 다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 요번에는 네, 캄보디아부터. 네네. 캄보디아가 소유권이 나오나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 4월부터 그 외국인 부동산 소유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이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 지상권 아파트, 지상권 부동산에 대해서 영구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외국인의 명의로 토지나 토지와 접합된 부동산은 뭐 구입을 하실 수가 없고요. 대신 이제 뭐 은행 신탁이나 그다음에 개발상 시행사들의 그 신탁을 이용해서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면 51대 49, 51% 캄보디아 자본, 49% 외국 자본 법인을 세우셔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뭐 부동산 다 구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합법적이라는 말씀이시죠? 합법적입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베트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호치민하고 하노이가 약간 기본적인 정책은 국가가 똑같은데 네. 약간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약간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하노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일단 베트남 법 자체는 2014년하고 5년에 걸쳐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세부 세칙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공식적으로는 2015년 이후부터 외국인 개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전에는 베트남 분과 결혼하신 외국인 혹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어떤 특별한 표창을 받았거나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구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이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오픈한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베트남 그 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캄보디아하고는 다르게 일단 영구 소유권은 주어지지 않고요. 외국인 개인이 구매할 경우 50년에 한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주지만 그 소유권은 베트남 내에서 보면 사용권이라고 해석하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소유권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는 다른 바가 없고요. 하노이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소유권을 실제로 많이 받았고요. 아파트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위치해 있는 구에 따라서 소유권이 나오는데 약간의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지금 하노이에는 지금 이제 등기증을 베트남에서는 핑크북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예, 색깔이 핑크북이라고 하나 봐요. 잠깐 첨언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레드북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땅은 빨간색 네. 문서로 레드북이라고 따로 부르는 걸로 이렇게 줬었다가 최근에 2010 몇 년 정도부터 핑크북으로 모두 다 통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핑크북이 나온 사례가 있는 거죠? 네, 이미? 아주 많죠.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도 합법이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봐야 되겠다, 그죠? 네네. 네, 호치민은 어떤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핑크북 같은 경우는 하노이 같은 경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예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호치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핑크북 발급된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아, 있는 건가요?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싱가포르 분인데 그 싱가포르 남자분이신데 베트남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하신 분들은 몇 명 이제 뵀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일반 외국인 분들은 크게 신청해서 받은 이제 그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노이는 핑크북이 나오는데 호치민은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몇 가지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베트남 그 주택법에서 상업용 거주를 위한 그 아파트 개발을 허가받은 프로젝트에 한해서 외국인의 구입이 가능하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이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는 외국인에게 팔아도 돼 하는 그 리스트를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공표를 한다던가 뭐 승인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외국인 개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 아파트 핑크북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분양할 때는 핑크북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베트남 관계 부서가 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한 6차례에 걸쳐서 하노이 정부 내에서 승인해준 외국인 대상 판매 가능 아파트 목록이 쫙 뜹니다. 그런데 호치민은 그 발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각 시행사들이 그런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만 혹은 그게 공표가 돼야만 핑크북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호치민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시행사에서 그 승인을 받아내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돼요. 리스크. 네. 사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사실 말이 많은 단지들이 몇 개 있고요. 뭐라고 딱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뭐 군사 지역으로 그렇죠. 발급이 안 된다라고 네. 하거나 네. 이제 정부 또 시스템이 또 바뀌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또 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중국도 정부 군사시설이 있을 때 집을 계약을 했는데 네. 취소가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군사기지가 있는 쪽은 집을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또 조항이 있거든요. 중국에도. 그래서 제가 일례로 그 서안 프로젝트를 할 때에 어떤 아파트를 판매를 했는데 그 앞에 무슨 항공 무슨 기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판매를 다행히 몇 채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그분들을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가지고 가라고 취소, 이 계약은 외국인들은 안 된다고 해서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집값이 그 사이에 좀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고객이 되게 화를 막 내면서 이제 실제로 옮긴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제일 좋은 거는 시행사가 이제 그런 걸 할 때 배려를 해서 좀 더 그렇죠. 좋은 조건으로 다른 데로 보내주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 가능한데 이게 잘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이제 고객들에게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DXX라는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판매를 했었다가 네네네. 정부에서 이제 그 오피스텔의 네. 개념을 해석하면서 이거는 그 주택법에 명시된 네. 거주 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소유권을 아예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 해석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시행사에서는 그게 분양하고 나서 입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고객들에게 연락을 해서 원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환불 조치를 하고 네. 만약에 고객께서 동의를 하시면 50년 소유권이 아니라 50년 임대권으로 예, 구매 전환을 또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제 초창기 시장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서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니까 정말 또 좋은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잖아요. 동남아 쪽이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또 특히 중국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제가 지난번에 많이 또 그 사례들을 알려드렸는데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는지를
그냥 추천을 할 수 있는 걸 그냥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 한 개짜리는 얼마 정도, 방 두 개는 얼마 정도, 이 정도를 구매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네네. 어느 정도 위치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캄보디아부터 할까요? 네. 프놈펜? 캄보디아는 지금 현재 저희 푸놈펜에서 가장 중심, 핵심 지역을 저희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푸놈펜 전체의 콘도미니엄의 평균 금액이 약 20만 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가가. 총 금액이. 네, 총 금액이 한 20만 불. 한화로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스퀘어미터당 단가로 보시면은 한 2,500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500불. 네, 이게 이제 그 푸놈펜 전체 푸놈펜 평균 분양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 그 임대료가 약 7.6%가 평균가입니다. 임대 수익률인가요? 그렇죠. 임대 수익률이 뭐 스튜디오, 원룸, 투룸, 쓰리룸 다 합쳐서 평균가가 한 분양가 대비 7.6%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높네요. 상당히 임대 수익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 이제 집값 상승률도 해마다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로서는 가장 푸놈펜이 좋은 지역이 아닌가.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캄보디아 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DP도 굉장히 낮은데 이게 이렇게 7.6% 정도 되는 이유, 그러니까 방 한 개면은 뭐 얼마 정도 나올까? 임대료가 한 1,000불은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원룸? 지금 제가 7.6%라는 게 이제 평균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은 스튜디오, 이제 하이 레벨의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 그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보시면 뭐 700불에서부터 1,000불까지 나오는 곳이 월 있습니다. 임대료가. 지역에 따라. 네. 제가 직접 살고 있는 BKK 지역 같은 경우는 BKK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집에 제가 살고 있는데 700불을 내고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게 700불이에요? 네. 원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뭔가요? 임대비가 비싼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수요 공급의 차이고요. 그 현재 해마다 24,000세대 정도의 그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놈펜에만 외국인이 한 45만 명 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가장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수요는 많은데 또 임대가 지금 분양되고 있는 콘도미니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임대비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올라 있는 상태로 갈 것 같고요. 네. 사람이 살만은 하겠지요? 방이? 혹시 프놈펜, 네. 푸놈펜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아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캄보디아 하면은. 제가 푸놈펜의 매력을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사람은 기대치가 낮으면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푸놈펜, 뭐 제가 하노이 갔을 때 뭐 하노이를 기대하고 푸놈펜을 갔는데요. 푸놈펜은 하노이보다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고, 한번 가 보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지실 것 같고요. 외국 뭐 90년 동안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프랑스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 같은 것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서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프놈펜은. 푸놈펜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됩니다. 네네. 하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노이는 어떤가요?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나요? 네, 만약에 CBD에 있는, 그러니까 좀 중심에 있는 곳을 산다고 하면 아마 스퀘어미터당 대략 한 5,000불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노이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약간 이제 신도시 정도로 오시면 이제 한 2,000불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퀘어미터 단가인가요? 네네. 네, 2,000불. 임대료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은 사실 하노이는 지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임대 같은 경우에는 고가, 중고가 이상의 아파트들이 이제 임대 목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 주체가 대략 외국인들이 많은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의 인구 증가 대비 고급 주택 보급률이 조금 높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딱 그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현재 공급이 조금 늘어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 하노이도 한때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뭐 해당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마 6%대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까지 와서 임대 수익에 조금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 중국도 처음에 막 개발 한참 하던 시절에 많은 또 이렇게 주택 보급률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아무도 안 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꽉 찼어요. 특히 그런 날이 오겠죠. 시 중심 지역 주변으로는 다 차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로 가겠죠. 네. 네. 하노이는 수도라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호치민은 네. 어떤가요? 호치민 얼마면 같은 살수 경우는 이제 거기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하노이랑 조금 차이가 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군마다 굉장히 또 가격 차이가 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심을 잡았었던 건 시중심이라고 하면 1군이랑 2군 그리고 이제 한국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7군 네. 이 정도까지만 이제 평균을 네. 잡아봤는데 거기 안에서도 그냥 뭐 작은 아파트들 말고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시행사들 기준으로 보면 이제 방 하나짜리는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방 2개짜리는 방 하나짜리가 한 55스퀘어미터 될 거예요. 네, 네. 평균적으로. 네. 방 2개짜리는 2억에서 2억 5천. 네. 그 다음에 방 3개짜리는 그 이상. 네. 이 정도 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임대 수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한인 부동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임대 수익이 7%다 8%다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신 분들은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더 임대 수익률이 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임대료는 똑같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분양되는 그 아파트들 금액이랑 임대료랑 평균적인 임대료랑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높진 않습니다. 그만큼 네.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 많이 상승했네요. 예. 그리고 공시율도 조금 높아요. 네, 호치민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군요. 지금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개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오는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중국도 2000년도 초반에는 임대를 했을 때 그때 임대 가격이나 지금 임대 가격이나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요. 같아요, 가격은. 임대료는 변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워낙 많이 상승을 해서 중국 내의 시티, 완전 핵심 시티 안에 프놈펜의 시티 이런 것처럼 핵심 시티 안에 임대 수익률은 1%도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집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임대가 아직 지금 호치민하고 하노이는 약간 균형이 아직 지금 잘 안 맞네요. 지금. 초창기에 사셨던 분들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어디 베트남은 한 분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누가 하셨어요? 하노이랑 호치민이랑 같을 것 같으니까. 같아요. 네네. 제가 뭐 이렇게 네네. 적어보긴 했는데 네네. 먼저 취득할 때 그리고 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네. 그다음에 판매할 때 이제 네. 세금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부가가치세가 10%가 있습니다. 아, 신규 네. 분양을 받아서 살 때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리기금 2%. 네. 네. 요거는 사실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마다 그 10%랑 2%를 포함시켜서 이게 네. 집값이다라고 이제 적어놓은 것들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네, 네. 이거를 별도로 보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프로젝트마다. 네, 네. 그래서 이 10%랑 2%랑 따지면 차이가 또 크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은 잘 알아보시면 좋을 네,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취득할 때 또 이제 등록비라고 해서 0.5%가 또 세금이 있습니다. 네. 등록비? 네, 등록비. 그거 말고 취득세는 따로 있나요? 취득세는 따로 없습니다. 아, 예, 이거를 이제 취득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록비라고 예, 등록비라고 하시는 근데 영어로는 정식
영어 명칭은 registration fee라고 해서 등록비가 막혀있습니다. 네네. 0.5%. 0.5%. 네네. 그래요. 네. 그 중국도 초창기에 그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는 취득세가 없었어요. 어. 0이었어요. 집을 아무리 사고 팔고 해도 세금이 네. 안 났고 양도소득세도 한 개도 없었어요. 그쵸. 그냥 인지세 몇 개만 있었는데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면 좀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아마 베트남도 같은 것 같아요. 취득세가 없는 요 시절은 국가가 그래도 이제 투자를 장려. 하라고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장려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보유세는 네. 어떤가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보유를 할 때 임대를 내놓으실 거잖아요. 실제로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임대를 내놓는다고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5%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소득세가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 주재원들이 들어오셔서 임대를 내시면 또 영수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요것들은 이제 통틀어서 저희는 10% 왔다 갔다 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랑 개인소득세랑 5%. 네. 그리고 이제 보유를 하되 임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세라는 것은 따로 없고요. 아, 네. 임대를 보유 줬을 중 때만 소득에 관해서만. 그럼 그 외에는 다른 세금은 없는 거네요. 네. 그냥 말씀하신 뭐 부가가치세는 이제 네. 시행사에서 내줄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 그죠? 네. 그런데 그리고 처분할 때는요? 처분할 때는 이제 거래세가 2%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살 때 금액과 팔 때 금액이 네. 양도 차익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래세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판매가 예, 기준. 판매가의 이제 2%. 네. 아, 참고로 만약에 이제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에는 친인척 간 이렇게 베트남 정부에서 규정해 놓은 그 9가지인가 타입에 해당하는 친인척 간의 증여와 상속의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이 없습니다. 아, 네, 네. 증여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캄보디아는 어떤가요? 캄보디아 부동산 세금은 취득세 4%, 아, 네. 보유세 0.1%, 아, 네. 그 외에 처분할 때는? 종부세, 네. 증여 상속세 다 없습니다. 거꾸로 여기는 처분할 때 세금이 여기는 2%가 있고 여기는 취득할 때 세금이 4%가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럼 다 합쳐서 어떻게 보면 세금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하네요. 취득세 0.5%하고 거래세 2% 하면은 2.5%에 뭐 기타 다른 세금 조금 있고 여기는 4%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중국은 세금이 취득할 때는 1.5% 그냥 평균이 1.5% 정도 됩니다. 사실은 취득세도 계속 세금이 변화해서 부동산을 억압을 할 때는 부동산을 이제 억제할 때는 3%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1.5%고 또 이제 금액이 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까지도 있어요. 지금 1% 내지 1.5%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는 있긴 있지만 아주 미약해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처분할 때의 세금도 중국은 세금이 굉장히 낮아요. 이제 내가 집을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판매를 하는 경우는 총 금액의 아까 말씀하신 네. 거래세처럼 총 금액의 뭐 5.6% 정도의 그 금액이고 나중에 이제 2년이 지나서 내가 판매를 했을 경우는 차액의 5.6% 이내예요. 그래서 사실은 2년이 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의 수익은 사실은 세금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이 월등히 좀 사실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금 면으로 봐서는 중국이 좀 제일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1강으로 먼저 해봤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각 나라에 대해서 서로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중국과 또 캄보디아와 또 베트남의 부동산 구매와 도시의 특징과 그 다음에 또 세금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9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10강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네, 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